이 저희 블록체인 네. 상에서도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라고 할까요? 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래소도 있고요. 또 월렛을 좀 전문적으로 터는 그런 해커 예. 집단들도 예. 있고요. 또 최근에 폴리 예. 네트워크처럼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좀 이런 해커들의 예. 좀 종류와 다양성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뭐 해커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 유형이 다양한데 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지금 해킹을 하는 곳들은 북한과 러시아 해커들이 네. 연합한 연합전선입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해킹을 해가지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네. 해킹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랜섬웨어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해킹을 하면은 그 돈 지불을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크웹이라는 걸 이용해서 네. 그 송금해달라고 하면 네. 이거는 뭐 거래 추적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로 가서 거기서 암시장에서 전부 다 환전돼 가지고 네. 그들끼리 분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사실상 범인을 잡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방금 또 북한이랑 러시아 사례 들어주셨는데 이 북한에서 거래소들, 우리나라 거래소들에 대한 공격이 사실 뭐 17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 정확히 어떤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사실은 뭐 굉장히 그 경제난을 겪고 있으니까 네, 북한 해커 그룹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라자루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 이들이 이제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이라든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예를 들면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직접 공격을 해가지고 네. 8,200만 달러를 갖다가 스위프트망을 해킹해서 직접 와, 가져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업비트를 해킹을 해가지고 네. 570억, 지금으로 치면 거의 1조 되는 돈을 그쵸. 갖다가 네, 탈취해 갔습니다. 그 네, 당시 업비트가 직접 그 자신들의 어떤 자산으로 물어줬기 때문에 큰 네, 사회적 문제가 안 됐지. 네. 만약에 이게 법정 소송으로 갔으면 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네, 이게 참 액수도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결코 저희가 가볍게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경우 이렇게 해킹이 활발하게 꾸준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뭐 라자루스, 안다리엘, 킴스키 등 이 북한의 해킹 집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 어떻게 예. 보면은 저희 바로 이제 가족이기도 하지만 가장 세계 빈민국으로 꼽히는 북한에서 이런 엘리트 집단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존재가 되고 유지가 된다는 것도 사실 좀 신기하고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북한의 해커들의 예. 역량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우리 그 북한의 경우에는 네, 산업 기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 김정은이가 핵과 사이버는 나의 양대보금이다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핵을 통해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네, 위협하면서 네, 사이버를 통해서 정보를 탈취하고 이번에 뭐 우리 원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 해킹했을 때 네, 원자력 우리나라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 원자력 추진 체계 한다니까 네, 군사 안보적 측면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난이 심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뭐 우리나라 그 소형 모듈 엔진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그 체계를 갖다가 네, 말씀하시니까 그런 정보를 갖다 탈취해서 에너지난을 타결을 하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과학경제 고등학교가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네, 사실 산업이 없으니까 네. 과학기술이 군사기술에 필요한 거에는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영재고등학교 같은 데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재능 있는 그쵸. 친구들을 선발해서 네, 굉장히 네, 키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아, 군사정보 네, 그리고 특히 사이버에 관심 있는 그런 영재들을 네. 초등학교 때부터 발굴해서 와, 대학교까지 체계적으로 키워서 네, 매년 수백 명씩 네, 사이버 컴퓨터 이쪽에 아주 우수한 친구들을 갖다가 네. 그 군에다 보내는데 북한은 복무기간이 11년이나 돼요. 와, 그래서 이 해커들이 사실 수천 명에서 최대 10,000명까지로 추정되는 이 해커들이 전부 북한의 정찰총국 네,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서 네, 각종 뭐 돈벌이도 하고 각종 뭐 음, 정보도 빼오고 네, 심지어는 뭐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네,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삼성전자
공장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참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영재들을 발굴해서 계속 키워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해커까지 이렇게 발판을 넓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핵과 해커라고 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 이런 거는 저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커들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온라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가 방어를 미리 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이버 전쟁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해커들을 키우고 있다면은 이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닌 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사이버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네.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은 사이버전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첨단 무기조차 AI조차도 네. 해커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비는 사실은 사이버 억지력을 길러서 우리 국방부가 네.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네. 사이버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력도 길러서 오. 우리를 공격하면 상대방 너희도 당한다. 이런 네. 억지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쓴다기보다도 네. 억지력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아. 사이버도 억지력을 길러야 되는데 네. 우리 국방부가 과거의 어떤 재래 전력 양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네. 굉장히 한심하죠. 그래서 국정원과 국방부 네. 그리고 과학기술정통부가 네. 지금이라도 이런 사이버 전력 향상을 위해서 네. 그리고 산업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